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전역을 한 달 앞둔 22살 청년. 가족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에게 저녁 일주일 전 정체불명의 택배가 도착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평범한 인쇄소 직원이었던 아버지. 과연 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를 넘어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매일 무료로 감동 사연을 선물 받으세요.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 부대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윤상민은 초병 근무를 마치고 막 내무반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22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상민은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상민 병장님, 또 편지 쓰십니까? 같은 내무반 후임이 물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들었죠. 매주 한 통씩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상민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소윤아, 잘 지내고 있죠? 여기는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벚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상민의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정군은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 김미숙은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죠. 큰 누나 지혜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막내 소윤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상민은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외할머니 댁 단칸방에서 시작한 가족의 삶. 겨울이면 연탄을 갈아야 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가족은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시면 늘 붕어빵을 사오셨고 어머니는 김치찌개 하나로도 온 가족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들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뭐냐고 묻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상민은 같은 전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한 표현이었죠. 상민이 물려받은 건 돈이나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죠. 중대장님도 상민을 신뢰했습니다. 내성적이지만 맡은 일은 확실히 해내는 병사였으니까요. 훈련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고 후임들도 잘 챙겼습니다. 전역하면 뭐 할 거야?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상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일단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바닷가로. 누나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꼭 가족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부대 전화를 쓸 때마다 막내 소윤이는 오빠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기를 뺏곤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소윤이는 요즘 영어 공부가 어렵다며 투정을 부렸죠. 상민은 그런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웃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GOP의 산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상민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이제 저녁까지 30일 남았어요. 곧 만나요. 그날도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라고 모두가 믿었던 그런 날이었죠. 3월의 세 번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상민은 전날부터 들떠 있었죠. 온 가족이 면회를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전화로 말씀하셨죠. 이번엔 소윤이도 같이 간다. 걔가 오빠 보고 싶다고 난리야. 부대에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상민을 불러 말씀하셨죠. 윤 병장, 이번 주말 특별 외출 허가 내줄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상민은 내무반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전투복도 다림질해서 옷장에 걸어두었죠. 면회 때 입을 외출복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후임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윤 병장님, 가족분들이 다 오신다고 합니까? 부럽습니다. 상민은 씩 웃으며 후임들 것까지 PX에서 과자를 잔뜩 사두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져올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이었죠. 토요일 아침 상민은 일찍 일어나 세면을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군 생활로 단단해진 얼굴이 비쳤죠. 어머니가 보시면 또 살이 빠졌다고 걱정하실 게 뻔했습니다. 오전 10시 면회실에서 기다리던 상민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그랜저가 보일 때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11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상민은 불안한 마음에 부대 공중전화로 아버지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중대장님이 직접 면회실로 내려오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옆에는 정복을 입은 헌병대 장교와 군 상담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윤상민 병장,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중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앞 벤치에 앉은 중대장님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헌병대 장교가 먼저 입을 열었죠. 병장 윤상민, 침착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양재 IC 부근에서 상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장교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죠. 가족 차량이 25톤 화물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4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상민은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중대장님이 상민의 어깨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거짓말. 장난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상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군 상담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사고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정구 씨, 김미숙 씨, 윤지혜 씨, 윤소윤 양. 하나하나 불리는 가족들의 이름. 상민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던 엄마, 붕어빵을 사다 주시던 아빠, 잔소리하던 누나, 그리고 오빠 보고 싶다던 막내 소윤이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상민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3월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군은 즉시 상민에게 특별 휴가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먼 친척 어른이 장례를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 수습조차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상민아, 힘들겠지만 화장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친척 어른의 말에 상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빈소에는 가족들의 영정사진만 놓여 있었죠.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누나의 환한 웃음, 그리고 소윤이의 장난스러운 표정까지.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인쇄소 동료 몇 분, 어머니 반찬 가게 단골 손님 몇 명, 누나 학교 동료 교사 2-3명이 전부였죠. 모두들 상민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내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다면. 상민은 영정 앞에서 계속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길을 나섰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상민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군 상담관이 계속 곁을 지켰지만 상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죠.
더 큰 일은 집 문제였습니다. 서울 외곽 빌라는 전세였는데 보증금은 이미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인쇄소 확장을 위해 받은 대출금도 남아 있었죠. 이 집은 다음 달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민은 가족들의 물건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었죠. 어머니의 김치 냉장고, 아버지의 낚시대, 누나의 책들, 소윤이의 인형들,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가 5일째, 상민은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유품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겨우 담을 수 있을 정도만 챙겼죠. 아버지의 손목시계, 어머니의 결혼 반지, 누나가 아끼던 만년필, 소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 한 장.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상민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상민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나라 지키겠다고 온 건데 정작 지킬 사람이 없네. GOP 부대에 도착한 상민을 맞이한 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내무반 전우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죠. 상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민의 침상은 그대로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중대장님이 상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윤병장, 힘들겠지만 남은 군 생활만이라도 잘 마무리하자.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상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부터 상민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취침 시간에도 잠들지 못했죠. 저녁까지 이제 25일. 하지만 상민에게는 돌아갈 집도 만날 가족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후임들조차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상민을 대했습니다. 한때 든든한 선임이었던 상민은 이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상민은 여전히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초병 근무, 식사, 청소, 취침, 모든 게 무의미한 반복이었습니다. 윤상민 병장님, 행정반으로 한번 와주십시오. 행정병이 내무반으로 찾아왔습니다. 상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행정반으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윤 병장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특이하게 발신인이 무기명입니다. 상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부대로 택배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은 모두 떠났고 친구들도 상민의 사고 소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 상민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열쇠 꾸러미, 그리고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상민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단정한 필체로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 송파구 가락동 201번지 301호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전하겠습니다. 부디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등기부에는 분명히 윤상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 상민은 중대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도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죠. 공증도 제대로 되어 있고 등기 이전도 완료된 상태네. 진짜인 것 같은데? 하지만 상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은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민이 아는 아버지는 그저 성실한 인쇄소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죠.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민 씨, 제가 보낸 택배 받으셨는지요? 전역하시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을 이대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라고 했죠. 상민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이대복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30년 전 일입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 집을 받아주십시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상민은 복잡한 심정으로 저녁 준비를 계속했죠. 일주일 후면 민간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생긴 셈이었죠. 비록 낯선 사람이 준 낯선 집이지만요. 내무반 전우들도 상민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적어도 절망만은 아니었죠. 호기심과 의구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상민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식을 마친 상민은 작은 군용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201번지. 택시 기사님도 쉽게 찾은 곳이었죠. 빌라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상민은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커피 향이었죠. 집안은 누군가가 최근까지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습니다. 베이지색 소파, 원목 테이블, 그리고 벽면 가득 책장이 놓여 있었죠. 주방에는 커피 머신과 깨끗한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말이죠. 상민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 2개와 안방 하나. 안방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상민은 숨이 멎을 뻔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배경은 한강 다리였습니다. 앨범을 더 넘겨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봄 새 출발을 축하하며 정구가. 상민이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죠.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 이대복이었습니다. 상민 씨, 아니 이제 상민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대복은 거실로 들어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죠. 상민은 맞은편에 앉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39살 때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죠. 가족도 떠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었죠. 이대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죽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대복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정구 씨는 제게 말했어요. 형님,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같이 술 한잔하러 가시죠.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윤정구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이대복에게 쥐어주었죠. 형님, 이거 가지고 여관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일하는 인쇄소로 오세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일자리 하나 부탁드려 볼게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대복은 정말로 다음날 인쇄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새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쇄 기술을 배워 독립했고 작은 인쇄소를 차렸죠. 그것이 번창해서 지금은 중견 인쇄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구 씨와는 그 후로도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죠. 그러다 얼마 전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봤습니다. 이대복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집은 제가 혼자 살던 곳입니다. 자식도 없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은인의 아들에게 이것이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대복이 떠난 후 상민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인쇄소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상민은 집안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서랍장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죠. 열어보니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것들도 있었죠. 이건 아버지 라디오잖아. 손바닥만 한 크기의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상민은 어릴 적 아버지가 늘 이 라디오를 들고 다니셨던 걸 기억했죠. 건전지를 넣어보니 아직도 작동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죠.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죠. 상민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4월 15일. 오늘 다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1994년 4월 20일. 대복 씨가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성실한 사람이다. 잘 될 거라 믿는다. 2001년 3월 10일. 상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상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 같았죠.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쇄물을 무료로 해주었다는 내용,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문제집을 사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상민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상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내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사람 냄새 나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상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며칠 후 상민은 아버지가 다녔던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상민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상민이구나.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늘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시고. 참, 이거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신 거야. 사장님이 건넨 것은 작은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자살 예방 캠페인 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료로 이 작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죠. 비록 곁에는 없지만 아버지가 남긴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민은 이대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대복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죠. 다음 날 아침 상민은 이대복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병실은 깨끗했지만 썰렁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1인실이었죠. 어서 오게 상민군. 이대복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상민을 맞았습니다. 창가에는 화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상민은 가져온 과일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그 집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이대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저한테는 과분한 집입니다. 저 고시원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바라고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상민은 품에서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복은 상민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죠. 상민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게. 이대복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 사업으로 돈은 벌었지만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그 집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두 번째 삶의 시작이야. 이제 그걸 너한테 돌려주는 거지.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이대복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민은 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죠. 홀로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왜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프신 건 아니시죠? 이대복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말이야.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여기라도 있으면 간호사들이라도 말을 걸어주니까. 상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돈은 있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이 없는 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문득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어르신. 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르신 요양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대복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상민은 계속 말했죠. 저도 이제 혼자예요. 그 집에서 혼자 지내기엔 너무 썰렁하고. 할아버지가 가끔 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자네는 일도 해야 하고 젊은 사람이 늙은이 돌보는 게.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대복은 한참을 말없이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정구 씨 아들답구나.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 그날 오후 상민은 이대복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버지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나도 이제 곧 갈 날이 머지않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상민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3년이 흘렀습니다. 상민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동네 요양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침마다 어르신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이대복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민아, 오늘 김치가 참 잘 익었구나. 이대복은 상민이 담근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은 이제 더 이상 썰렁하지 않았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상민의 가족 사진과 이대복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요. 주말이면 단지 앞 작은 공원이 북적였습니다. 요양센터 어르신들이 놀러 오시고 동네 아이들도 찾아왔죠. 이대복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상민은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두 번이나 누군가를 살린 집이 됐네요. 상민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대복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3번이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 봄날의 오후 상민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대복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소윤아. 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 웃음이 넘쳐요. 상민은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한 사람을 구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이대복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구야, 내 아들 잘 키웠어. 너를 꼭 닮았더구나. 고맙다. 돌아오는 길, 상민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듣던 올드팝이 흘러나왔죠. 이대복은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센터에서 봄 소풍 간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도시락은 내가 싸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상민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죠. 아버지, 나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센터 어르신들이 계시고 동네 이웃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 냄새 나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대복이 파김치 담그는 소리가 들렸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상민은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의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상민아, 밥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시간이 흘러 더 큰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상민과 이대복은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